오늘도 또 이제 3월을 앞두고 있죠. 그래서 우리 회사에 이제 처음 입사하신 분들은 보험료 신고가 처음일 수도 있고 뭐 한데 어쨌든 보수교육 때 가르쳐준 내용을 한 번 더 이제 짚어가는 내용이다 생각하면 되겠고, 본격적으로 보험료 신고를 하기에 앞서서 오늘은 그래도 우리가 보험료라는 게 건설업의 고용산재보험료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어떤 걸 이해해야 되는지 그 기초에 대해서 알고 있겠지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맨 처음에 여러분들과 같이 얘기 나누게 될 부분은 우리가 거래하고 있는 많은 건설사들이 가장 많이 오는 질문 중에서 가장 뭐라고 할까요? 쉬운 소리로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 알고 있는 사람이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렇지만 모르는 사람이 물어볼 때는 당연히 물어봐야 될 소리들. 그런 것들을 한번 대표적인 거 4가지를 골라봤는데, 보험료 신고할 때마다 질문 나오는 거. 오늘 아침에도 전화 받았고. 첫 번째, 금년 우리 공사 내역서에 잡힌 금액만 신고하면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공사 계약서를 보면 뒤에 간접비 산출 내역서 여러분들 많이 본 게 있어. 그럼 그 안에는 건강보험도 있고 고용산재도 있잖아요. 그러면 고용산재에 잡힌 금액만 1년치를 다 모으는 거야. 내가 받은 것만 신고하면 된다라는 가장 단순한 논리지. 가장 단순하지만 뭐라고 할까? 가장 합리적인 논리가 되겠지. 내가 받은 것만 신고하면 되지 그거보다 더 내요? 이런 거가 되겠지. 물론 그거보다 덜 내요 하면 좋겠지만 덜 내는 업체는 없으니까. 이게 가장 많이 실수하는 건데, 그러면 이거 왜 잘못된 거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일단 받는 공사 계약서에 뒤에 잡힌 간접비 산출 내역서는 우리가 3월 달에 신고하는 보험료와 첫 번째로 뭐가 틀리냐면, 이거는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결산서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들여다보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이 2023년 3월이니까 2월이니까 2022년에 확정된 결산 자료, 세무 자료를 보고 인건비는 얼마인지 외주비는 얼마인지를 실질적으로 계산해서 더해주는 보험료에 반해 이 내역서상의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는 뭐냐면,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원화도급 간에 혹은 발주처와 원도급 간에 갑을 간에 우리 예를 들어 10억짜리 공사를 하니까 이 정도 10억짜리에는 노무비가 5억이고요. 5억 정도 들 것 같고 5억 정도 노무비에는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가 이만큼 정도 들 것 같아요라는 가상치인 거지.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문제점은 이 가상치로 잡는 인건비조차도 정확하지가 않고 일정 비율로 잡는 거니까, 우리가 보험료를 신고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확정된 결산 자료를 바탕으로 한다. 완전히 안 맞는 거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거는 예정 금액이고 우리가 신고하는 건 확정 금액 가지고 한다라는 측면에서 완전히 다른 내용이다. 이걸로 하면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험료 신고가 어떻게 되겠어? 많겠어요? 적겠어요? 당연히 적겠지. 과소 신고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두 번째, 금년 해당 현장에 근로내역 신고한 인원만 조회해서 신고하면 되나요? 라는 질문은 내가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끔 풀어놓은 질문이고, 보통은 질문을 이렇게 안 해. 해당 현장에 근로자 것만 신고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그거를 파고 들어가다 보면 우리 현장별로 근로내역 신고했는데, 해당 현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원도급도 있고 하도급도 있잖아요. 그럼 원도급 현장에 대한 보험료만 신고해야 되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디서 들었어. 그러면 현장에 투입된 인건비만 신고해야 되는 것도 들었어. 그럼 여기서 기초적인 어떤 건설업 행정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만 있었을 때 드는 생각. 해당 현장에 투입된 해당 인건비는 뭘 통해서 알 수 있다? 근로내역 신고한 걸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아주 단편적인 지식으로 알 수 있겠는데, 그렇게 신고되는 게 아니지. 우리가 보험료를 신고할 때는 근로내역 신고한 거는 어디에 해당된다? 직접 노무비에 해당하는 거고, 우리가 보험료를 신고할 땐 4가지 노무비. 첫 번째 직접 노무비, 간접 노무비, 외주 노무비, 장비 노무비 4가지 노무비만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해당 현장에 근로내역 신고한 부분은 직접 노무비에만 해당이 되고, 그 안에서도 근로내역 신고는 외국인도 다 빠져 있기 때문에 요거는 직접 노무비에서도 이빨 빠진 자료가 되기 때문에, 누누이 말하지만 근로내역 신고하는 거는 일용근로자 당사자들의 실업급여 날짜 체킹 이상 이하도 아닌 딱 그 정도다. 보험료 신고할 때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 완전 틀린 거죠. 완전 틀린 거. 세 번째, 공사 원가 명세서에 임금과 외주비만 신고하면 되는 거 맞죠? 이거는 세모. 이게 조사 나왔을 땐 X고 3월 달에 신고할 땐 동그라미가 될 수도 있어. 왜 그러느냐?
조사 나왔을 때는 공사 원가 명세서라고 하는 결산서상에 임금과 외주비 뭐 장비대까지겠지. 그것만 조사 나왔을 때 그것만 보지 않고 전체 계정을 다 본다고. 예를 들어 재료비, 지급수수료 이런 계정까지 다 열어보니까 요것만 신고했는데 뭐 재료비나 지급수수료에서 인건비라든지 공사 성격이 나오면 당연히 과소신고한 게 되는 거니까 X. 근데 3월 달엔 왜 맞을 수 있느냐? 3월 달에는 만약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고 혹은 저희 이제 거래처시거나 우리 거래처인 경우에 세무 결산을 할 때 전문가, 노무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결산 자료, 예를 들어 결산 자료라고 하는 건 외주비와 재료비 혹은 지급수수료의 가름마를 노무사나 저 같은 전문가를 통해서 가름마를 잘 탔다. 여기서 가름마라고 하는 의미는 알겠죠? 그러니까 이 생계한 서류를 이렇게 잘 분리를 했어. 그래서 우리는 보험료 안 낼 수 있는 것들을 잘 선택을 해서 재료비로 넣어놨고 지급수수료로 넣어놨고 진짜 빼도 박지 못하게 넣어야 되는 것만 외주비로 잘 넣어놨다라고 한다면 외주비 계정만 가지고 신고하는 게 동그라미가 될 수도 있지. 그런 의미에서 세모다. 아무튼 그런 개념이고 이거는 이따가 쭉 들어가면서 세부 내용 보면 아마 또 이해가 갈 거고. 네 번째, 세무사 사무실에서 임금만 신고하고 있어요도 내가 질문을 알기 쉽게 풀어놓은 거고 이 네 번째 질문이 가장 많은 질문 중에 하나인데 보통 문제가 생기면 제일 많이 듣는 내가 답변이 세무사 사무실에서 알아서 해줬어요. 세무사 사무실에서. 우리나라에서 건설업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업종들은 세무사가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세무사 사무실에서 건설업만 우리처럼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는 거의 없어, 지구상에. 그러면 보통의 99.999%의 세무사 사무실은 제조업, 도소매, 서비스 이런 업종이 자기가 맡고 있는, 기장하고 있는 어떤 거래처들의 90% 이상이 그런 될 거고 5% 미만이 건설업일 거란 말이야. 그럼 건설업을 신고해주기 위해서 따로 공부하거나 연구를 하지 않아, 세무사들은. 그러면 어디 개념을 가져올 수밖에 없느냐? 건설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에 대한 개념을 가져올 수밖에 없어. 그러면 완전 시작부터 틀리는 거지. 왜? 나머지 업종 전체와 건설업과 이렇게 두 가지로 보험료는 나뉘는데 모든 업종, 건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은 단순해. 인건비만 신고하면 돼. 그냥 우리가 근로자를 얼마 썼고 얼마 신고했느냐, 세무신고를. 딱 그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만 추려서 뺄 거 빼고, 여기서 뺄 거 빼고는 뭐 비과세 빼든가 아니면 저런 거 빼겠지. 뭘 빼냐? 고령자, 뭐 고용보험 제외자, 뭐 이런 거 외국인 정도만 빼고 다 신고가 들어가는데 건설업은 아예 스타트가 틀린다고. 도급 관계도 봐야 되고 외주비도 봐야 되고 재료비도 봐야 되고 장비대도 전부 다 봐야 되니까 아예 스타트 자체가 틀린 건데 거의 대부분의 세무사 사무실에서 요즘 많이 없어지고는 있는데 세무사 사무실에서 보험료 신고를 해줬다? 그럼 인건비만 신고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아닌데요. 우리는 외주비도 받는데요. 물론 그런 세무사님들도 있는데 여기와 연관이 좀 있을 수가 있겠지. 3번 질문과. 왜냐하면 외주비 자체를 제대로 가름마 타서 넣었다라는 가정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럴 리가 거의 없거든. 외주비를 세무사 사무실이 고려했다고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이 원화도급 관계를 세무사 사무실에서 구분하는 케이스는 없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잘못 신고한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잘못된 거다라고 이해하면 되겠고, 그럼 잘못 신고하면 어떤 식으로 잘못되느냐? 크게는 첫 번째는 이런 경우가 있지. 아예 임금만 신고한 거지. 우리가 보험료 신고, 건설업의 보험료 신고의 보수 총액이라 하면 항상 말하지만 네 가지. 직접 노업이, 간접 노업이, 외주 노업이, 장비 노업인데 이 중에 결산서, 즉 공사 원가 명세서에 딱 액면가로 찍히는 금액은 간접 노업이랑 직접 노업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정규직 임금하고 일용직 임금 요거는 딱 금액이 찍힌단 말이야. 세무사 사무실은 요거 두 개만 몽땅 가져다가 이 금액만 고용산재 보험료를 신고하는 업체가 반. 그러면 이 경우에 우리가 100% 하도급이다 라고 한다면 신고 안 해도 될 인건비를 신고했기 때문에 과다 신고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조사 나올 일이 없지, 건설업체들은. 왜? 안 내도 되는 업체가 보험료를 매달 몇 천만 원씩 신고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안 내도 되는 돈을 내던 업체들. 왜? 건설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들은 다 그렇게 하니까. 그럼 두 번째 케이스. 우린 종합건설인데 이것만 신고하는 경우야. 그럼 뭐가 빠졌지? 세 번째, 외주노업이랑 장비노업이가 빠졌지. 인건비는 다 신고해야 되는 게 맞지만. 그러면 완전 과소신고한 게 되는 거지.
그런 케이스에서 많이 나가리 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그렇다라고 하는 거고. 자, 그러면 내가 항상 보험료 관련해서 얘기를 할 때마다 항상 메인 주제는 조사는 이렇게 나온다. 조사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아무리 그 3월 달에 나오는 2월 달에 우리가 나눠주고 있는 이런 책자들, 공단에서 나오는 책자. 이거 아무리 백날 우리끼리 모르는 사람끼리 파봐야 그냥 교과서라고. 이걸 해석해 놓은 자료집은 없다고. 아무리 잘 해석해봤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를 나름대로 잘 읽고 이대로 다 한다고 한들 모든 업체들은 개별적인 욕심이라든지 생각이라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 생각이 조사 나왔을 때 공단의 생각과 일치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공단은 그래 우리가 교육자료는 이렇게 받았지만 공단은 조사 나왔을 때 어떻게 조사하는지를 알아야 제대로 된 보험료 신고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보험료를 우리가 FM으로 신고했는데 만약에 조사를 받아. 근데 공단의 생각과 내 생각이 5% 미만으로 차이가 나. 그러면 보험료를 굉장히 잘 신고한 업체가 되는 거. 그게 기준인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이거 보고 나 나름대로 교과서 나온 대로 했는데요라고 해도 실상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단 조사 개념으로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자, 다음에 공단 조사 과정상에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고 3월 달에 우리가 우리 거래처들 혹은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뭐냐면 아까도 질문 중에 세 번째, 네 번째에 나와 있는 질문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공사 원가 명세서상에 우리는 외주비랑 임금 잔금만 합쳐서 신고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질문이 있었지만 공단이 조사를 나오게 되면 계정별 원장이 전체 계정별 원장을 엑셀로 변환해라 라고 전체 계정별 원장이라는 얘기가 나온다고. 이 뜻은 뭐냐면 재료비, 외주비, 지급수수료 이런 걸 가리지 말고 계정 번호 0번부터 끝번까지 전체 계정을 다 달라는 거지. 그러니까 니들이 외주비로 넣어놨건 재료비로 넣어놨건 지급수수료로 넣어놨건 그거는 니네 사정이고 그건 니들이 나눠놓은 거고 우리는 그런 계정을 나누기 전 태초의 모습을 보겠다. 그 중에서 우리는 계정 하나하나를 보고 다 골라내겠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그런 식이 되기 때문에 아까 3번에 내가 조사가 나오면 X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게 전체 계정에서 발췌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X가 될 수 있다고 아까 얘기한 거고 제일 중요한 부분. 공단이 조사할 땐 3년간의 모든 메인 매출 자료, 3년간의 모든 메인 매출 자료, 모든 세금 계산서란 뜻이지. 확인 후 가능한 보수성 금액을 발췌하여 보험료를 산정한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조사 기준을 아는 게 3월 달에 보험료 신고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하다. 근로복지공단의 조사 기준은 이거는 왜 알아야 되느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해하고 3월 달에 보험료 신고 때 적용시킬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고 좀 위험한 행동이기도 하다. 왜 위험하느냐? 이거는 픽스된 조사 기준이 아니고 매년 업데이트 된다. 매년 특별한 게 생기면 또 생기고 또 생긴다. 그럼 이것만 가지고 픽스돼서 우리가 아니란 마음으로 요거 기준만 넘겨야지. 물론 이 기준도 넘기기 굉장히 힘들지만 여기서 기준을 넘기기 힘들다는 건 돈이 많이 나온다는 뜻이지. 이 기준도 넘기기 힘들지만 요 기준만 가지고 우린 100% 다 넘겼어 이 기준은 라고 한다면 그 사이에 다른 기준이 추가되면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 거지. 그 대표적인 예가 작년 2022년부터 새로 적용된 건데 매출 대비 원재료비가 과다한 업체. 이거는 예전에 없었다고. 2020년까지는. 2020년 이후에 생겼다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매출이 100억이야. 근데 많은 건설업체들이 보험료 3월 달에 보험료 조금 내려고 하는 행동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매입 자료 중에 대부분을 외주비성 금액의 대부분을 재료비로 다 넘겨. 그럼 외주비 금액이 적어지겠지. 그러니까 외주성 금액을 외주비에 넣어야 되는데 여기다 안 넣고 재료비에 넣기 때문에 외주비는 적어지고 재료비는 높아지겠지. 이거를 공단이 모르지 않아. 그래서 공단이 타겟으로 삼은 게 매출액 100억 기준으로 해서 재료비가 50% 이상인 업체들은 그냥 무조건적인 타겟이 됐던 때가 있었지. 그래서 다 걸렸던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런 기준들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맹신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건 이런 기준을 적용하면서 보험료를 낮게 내고 싶다라고 하는 거. 약은 약사에게 보험료는 전문가에게
그거는 하나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우리가 보험료를 내기 위해선 일반 업종과 건설업이 다른 가장 대표적인 부분 뭐냐? 자, 달라지는 게 뭐냐?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나라는 모든 업체 중에 모든 업종 중에 건설업만 유일하게 달라.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모든 업종이 다 똑같았다가 건설업만 빼고 나머지들은 다 부가고지라는 방식으로 보험료 산정 방식이 다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 바뀌다가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아직 건설업만 옛날 방식으로 남아있다. 그 옛날 방식이라는 게 보험료를 납부하는 자가 보험료를 얼마 낼 건지 내가 우리 거를 나름대로 산정해서 고지서에 내가 낼 금액을 내가 알아서 적은 다음에 은행 가서 내가 낼 돈을 그냥 갖다 내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게 건설업만 근로복지공단 본부에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조사팀이 조사부가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나머지 업종들과 건설업이 큰 차이점 들어가면 나머지 업종들은 아까도 말했지만 인건비에 대해서 그냥 신고하면 돼. 그러니까 홍길동, 개똥이, 갑동이가 있는데 보통 누락하면 홍길동, 개똥이, 갑동이 중에 갑동이를 누락하면 한 명 거를 누락한 거고 조사 나오면 뭐 공단에서 전화 오면 얘 거 누락했네요. 요 정도. 혹은 뭐 비과세 부분을 누락했네요. 뭐 요 정도.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부분인데 건설업은 틀려. 내가 홍길동, 개똥이, 갑동이를 썼더라도 홍길동이는 원도급 현장에 가 있고 개똥이, 갑동이는 하도급 현장에 가 있으면 나는 홍길동이 것만 신고하면 되는 거야. 우리가 인원은 3명을 썼는데 1명 것만 신고하면 되는 거지. 이게 대표적으로 적용되는 사례가 뭐냐면 아까 말한 직접노업이, 간접노업이, 외주노업이, 장비노업이 중에서 간접노업이 해당하는 거야. 간접노업이. 간접노업에 대한 용어 설명은 간접노업이는 우리 건설회사 본사 직원이야. 현장 소장이라는 뜻이지. 그래서 보통은 결산서에 손익계산서에 임금으로 잡혀 있거나 혹은 공사원가명서에 임금으로 잡혀 있는 부분. 물론 공사원가명서에 임금으로 잡혀 있으면 일용직은 작급으로 표현이 되겠지. 근데 공사원가명서에 임금만 있어. 이런 경우에는 손익계산서에 다 전 직원, 정규직이 다 잡혀 있는 거고 공사원가명서의 임금은 전부 다 일용직 임금이 되겠죠. 어쨌든 그 간접노업인은 본사 정규직인데 주된 근무지가 현장인 사람들. 여기서 또 질문이 이런 게 오늘 아침에도 받은 질문. 인터넷에서 보고 전화했는데. 우리는 홍길동이라는 분이 계신데 몇 개월은 본사에 계셨다가 몇 개월은 현장 나가시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런 질문들이 가장 많은데 그거를 일일이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주된 근무지를 선정해서 아예 그쪽으로 몰빵하면 돼. 그러니까 현장 근무자다라고 하면 1년치 임금을 현장으로 그냥 현장에는 가끔씩 나가긴 하는데 뭐 주된 근무지가 원래 내근직이다, 공무부다 라고 하면 내근직으로 표현하면 되겠고 여기서 조금 고급 스킬을 더 부리자면 공사부 직원은 정규직 중에 공사부 직원은 현장직은 현장 산재요율을 받게 돼 있다고. 현장 산재요율은 4%다고. 3.8 몇 프로 뭐 이렇게 가잖아. 본사 산재보험료율은 1%라고 1%. 그러니까 거의 4배 차이가 나.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100% 원도급이다. 근데 현장직이 예를 들어 현장직 간접노무비, 즉 정규직 임금이 1억이다. 라고 하면 현장으로 가게 되면 4%를 쳤을 때 400만 원에 대한 1억이었을 때 400만 원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내게 되는데 우리 극단적으로 현장직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내근직입니다. 현장직 없고 다 일용직으로 채웠어요. 다 내근직이에요. 1억이. 그러면 어떻게 돼? 1%의 산재보험료율을 적용받아서 100만 원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300만, 이 글자 하나로 300만 원이 아끼게 되는 거지. 뭐, 이런 장난도 있다. 극단적으로 들어가면. 어쨌든 그런 거고. 자, 그래서, 어쨌든, 나머지 모든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업종들은 건설업을 제외하고는 이 인건비만 신고하면 되는데, 건설업은 4가지 인건비를 신고하는 거다. 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 말한 게 원도급은 신고하고 하도급은 신고 안 하고 이런 구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 그림을 한 현장을 예를 들어서 그림을 보면 한 현장의 도급 라인이지. 발주처가 하나 있고 원도급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전문이 여러 개 있고 그 밑에 전문이 또 여러 개 제하도급들이 있고 이런 형태인 거죠. 그러면 하나의 현장에서 우리는 사업주라는 말을 씁니다. 사업주.
보험료가 나오면 항상 사업주라는 단어가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 건강연금도 마찬가지고. 건강연금도 사업주 부담금, 근로자 부담금 얘기하잖아. 고용산재도 마찬가지잖아. 사업주 부담금, 근로자 부담금 얘기하잖아. 그러면 우리가 하나의 공사 형태 해서 사업주를 찾으면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답이 나오는 거지. 하나, 발주처가 내가 집주인이야. 내가 땅이 있는데 내 땅에다 건물을 짓고 싶어. 그럼 내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 발주처가 누구지? 내가 되는 거야. 이 발주처 원도급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부터 짚고 넘어가면 발주처라고 하는 개념은 처음에 돈을 지급하는 사람을 발주처라고 생각하면 돼. 처음에 돈을 지급하는 사람. 만약에 우리가 구청 공사를 한다. 구청이 처음 우리한테 공사를 하고 해서 돈을 주기 때문에 구청이 발주처가 되는 거지. 그러면 예를 들면 이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리는 게 예를 들어 C라는 카페 체인점이 있어. C라는 카페 체인점. 이 C라는 카페 체인점은 예를 들어 내가 방배동에다 카페를 하나 차리려고 해. 내 건물에다가. 근데 그래서 이 체인점 본부에다가 옛날엔 이랬다고. 나 C 카페를 차리고 싶어요 라고 하면 그러면 1억 내세요 라고 해. 1억이 뭐냐면 뭐 여러 가지 물품 대금 포함 인테리어 비용까지 내는 거라고. 인테리어 비용까지 그 체인점 본사로 내. 그러면 체인점 본사에서 인테리어 업자를 선정을 해. 그러면 이 인테리어 업자는 돈을 누구한테 받아? 카페 뭐라고 해? 체인점 본부로부터 돈을 받는 거지. 그러면 인테리어 업장은 이 카페 체인점 본부는 건설업이 아니야. 얘는 아니라고. 그럼 돈은 처음에 누구한테 갔어? 누구로부터 나갔지? 나 이무영이로부터 나갔잖아. 내가 점주니까. 여기 점주, 이무영, 점주. 점주로부터 인테리어 비용이 나갔고 이 돈이 흘러서 거쳐서 인테리어 업자까지 흘러 들어간 거고 얘는 공사 시공을 해주는 거겠지. 그러면 이 단계에서 돈을 처음 낸 이무영이가 발주처고 처음 돈을 받아서 이윤을 챙긴 사람이 건설업이건 아니건은 상관하지 않아. 이 사람이 원도급이 되는 거야. 원도급. 그래서 체인점 본부가 원도급이 되는 거고 얘는 인테리어 업자는 거쳐서 받았잖아. 뭐가 돼? 하도급이 되는 거죠. 요 구조가 옛날에 지배적으로 많았어. 10년 전까지. 물론 옛날 얘기지만. 근데 한동안 얘네들을 근로복지공단이 공격을 했지. 체인점 본부를. 여기가 폭탄을 맞았어. 왜? 나는 건설업도 아닌데 갑자기 공단에서 조사 나온 거야. 니네가 원도급이야. 돈 다 내야 돼. 이렇게 돼버린 거지. 완전 보험료에 수십억 폭탄을 맞아버려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인테리어 업종 하시는 분들은 제 말 이해하실 거예요. 그때부터 이 체계가 완전 바뀌어. 어떻게 바뀌느냐? 돈을 1억짜리를 다 주는 게 아니고 5천만 주세요. 인테리어 비용은 네가 직접 주세요가 되는 거지. 그럼 얘는 공사비에 대한 건 10원 한 장 받은 게 없잖아. 얘네끼리 공사에 대한 건 거래한 거지. 얘가 발주처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지? 원도급이 되는 거지. 요걸로 지금은 다 바뀌었어. 그래서 내가 이걸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비단 이 체인점 얘기를 내가 이게 빗대서 하는 거지 이 내용이 여러 군데 다 쓰일 수 있어. 예를 들어 시설물 유지 관리업이라든지 이런 곳에도 얘가 최초 돈을 주는 사람이 돈을 받는 사람이 건설업체가 아닐 수가 있다라는 거지. 건설업체가 아니거나 뭐 공사 같은 게 아닐 수도 있어. 표면상으로. 그렇지만 공사 계약서건 아니건 간에 시공이라도 일부분이 들어가 있는 돈을 거쳐서 받았다. 라고 한다면 이거는 내가 하도급이 되는 거다. 라고 하는 거야. 또 반대로 우리는 발주처와 계약을 할 때 계약서에 얘랑 계약했지? 계약했는데 계약서 자체가 공사 계약서가 아니야. 물품 납품 계약서야. 혹은 뭐 무슨 시설물 관리 계약서라든지 뭐 이런 류의 공사 계약서가 아니야. 근데 내용을 보면 설치가 들어가고 시공이 들어가고 작업이 들어가는 건 무조건 공사라고 보면 돼. 그런 것들은 계약서 작성 여부와 상관없이 설사 계약서가 없어. 계약서가 없이 얘네 거 매출장을 보니까 이무영이라고 돼 있어. 이무영이 누구야? 얘기했지. 얘한테 35만 원 받았어. 그러니까 계단 난간이 조금 까져가지고 뭐 좀 시공해 준 거겠지. 이무영한테 35만 원 받았어. 이거 원도급이야.
이 원도급이라고. 계약서 유무, 내용과 상관없이 실제 내용이 시공과 공사에 관련된 거면 무조건 공사로 봐야 된다. 그리고 돈을 받은 사람, 나한테 돈을 준 주체가 최초로 돈을 지급한 사람이면 내가 원도급. 나한테 돈을 준 사람이 거쳐서 줬다. 얘가 누구든 상관없다. 거쳐서 줬다라고 한다면 나는 하도급이 돼서 보험료 납부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관계를 그림으로 살펴보면, 자, 이 그림에 살펴보면 발주처가 있고 원도급한테 공사를 주고 원도급이 하도급한테 공사를 또 내려주면 여기서 보험료 납부 책임은 몇 번? 이거 봐. 이러니까 다시 해야 돼, 처음부터. 보험료 납부 책임은 무조건 원도급한테 있다. 2번이 되겠죠. 이제 내가 따로 그냥 과외할 때도 안 그랬는데. 이거 자르지 말고 넣어. 자,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자, 그러면 우리가 건강연금이든 고용산재든 무조건 사업주라는 게 있어. 그리고 근로자라는 게 있지. 모든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야. 4대 의무보험에는.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우리가 산재보험이 있고 고용보험이 있어. 자, 산재보험의 사업자 부담금과 근로자 부담금. 고용보험의 사업자 부담금과 근로자 부담금. 요거부터 나누자고. 산재보험의 사업주 부담금과 근로자 부담금 비율이 어떻게 되냐? 그렇지.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00% 다 부담한다. 라고 하는 거. 고용보험은 일반적으로 5대5, 50%. 그러면 건강연금은 사업주 근로자 5대5. 그러니까 나라에서 정한 4대 의무보험에는 무조건 사업주가 나오고 근로자가 나올 수밖에 없어. 요거를 기준으로 요 그림을 다시. 그러면 여기서 사업주가 누군지를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의 현장은 하나의 사업 단위로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현장을 근로복지공단에 개시신고를 하잖아. 하나의 사업 단위로 개시신고를 하잖아. 그 사업 단위에서 돈을 내야 될 사업주가 누구냐라는 거야. 만약에 얘도 회사고 얘도 다 회사야. 다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 일반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여기서도 근로자들을 쓰고 여기서도 다 근로자를 쓰겠지. 얘네가 만약에 건설업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자기가 쓴 근로자는 자기가 신고하는 게 기본적이지만 건설업의 고용산재는 한 현장을 하나의 사업 단위로 본다고 했지. 그럼 여기서 사장이 누구고 근로자가 누구냐를 선택하는 거야. 그래서 이 얘기 기억나지? 사장이 누구예요? 원도급. 얘가 사업주다. 그럼 얘네는 누구야? 근로자. 우리 유식한 얘기 들었어요. 직원은 별로. 근로자. 자, 그러면 하도급사가 원도급사는 매출이 100억이고 하도급사는 2천억인데 얘가 근로자고 얘가 사장이라고요? 이상하지? 여기 재벌 2세가 앉아있는 거야, 우리 회사에. 그래도 근로자는 근로자야. 어쩔 수 없잖아, 나한테 돈 받은 사람. 나한테 돈 받잖아. 근로자는 근로자인 거야.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돈은 누가 내? 보험료의 납부 책임은 여러분들이 근로자잖아. 여러분들이 나 재벌 2세라서 내 보험료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게 가능한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잖아. 똑같아. 하도급사가 우리 가오가 있지. 니네한테 우리가 보험료를 맡겼으면 우리가 알아서 낼게. 가능한가? 불가능하다. 근로자일 뿐이야, 하도급사. 그러니까 사업주는 원도급이고 얘네들은 근로자로 이해하면 이해가 빠르다. 돈을 내고 싶어도 낼 수도 없고 낼 수 있는 방법도 없다. 그럼 얘네는 어떻게 내야 되느냐? 먼저 산재보험은 사업주 100%니까 그냥 내면 돼. 내면 되는데 아까 4가지 노업이라고 했지. 첫 번째는 직접 노업이. 직접 노업이는 뭐야? 일용직 임금. 내가 직접 쓴 일용직 임금. 그러니까 이 원도급 회사에서 직접 고용한 일용직 임금. 1번 직접 노업이. 2번은 뭐냐? 간접 노업이. 원도급 회사 본사 소속 직원인데 현장에 파견 나가 있는 정규직 근로자. 우리 회사 근로자니까 내가 급여 알 수 있어. 넣으면 돼. 3번이 뭐죠? 외주 노업이. 얘 입장에서 하도급 준 게 뭐다? 외주비다. 근데 외주비에 이거는 공사비죠. 우리가 하도급 업체에 10억을 줬어요. 하도급 공사 금액으로. 보험료는 기본적으로 보수총액이라고 해가지고 다른 말로 인건비를 산정해서 보험료를 내는 거야. 인건비에 산재보험료율 몇 프로, 고용보험료율 몇 프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는 공사비지 인건비는 아니잖아. 그럼 얘네들의 인건비를 파악해야 되는데
하도급 업체 얘는 철콘이고 얘는 설비고 얘는 전기고 얘는 석공이고 얘는 토공이고 다 공사 비율에 따른 인건비가 다 틀려. 이걸 어떻게 다 정해? 그래서 대통령이 정해 매년. 그냥 따지지도 묻지도 말고 하도급은 인건비 공사비 대비해서 30%로 해라 인건비를. 그래서 올해도 작년에도 공사비 하도급 노무 비율은 30%다. 그래서 10억에 공사를 줬다. 인건비는 얼마? 3억이 되는 거다. 세 번째 외주 노무비 해결됐어요. 그리고 네 번째 뭐지? 장비 노무비.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얘가 장비를 갖다 썼네. 포크레인을. 포크레인 불도저를. 덤프를 갖다 썼어요. 그 금액이 1억이야. 그러면 이건 조금 깊은 내용인데 기본적으로는 얘도 외주비로 봐서 곱하기 30%로 해서 인건비를 보태서 신고하는 게 일반적이고 이 영상을 듣고 계신 업체 중에서 가능하신 업체들은 여기서 그 가능의 범위가 뭐냐면 이 1억이 포함되는 범주는 예를 들어 포크레인 뭐 오늘 50만 원, 뭐 500만 원, 포크레인 3월 달에 270만 원, 뭐 예를 들어 덤프트럭 110만 원 이런 것들이 다 모여가지고 1억이 됐단 말이지. 그럼 이 세금계산서 하나당 이 포크레인이 현장에 며칠을 출력했는지를 알아야 돼. 첫 번째, 이 30%를 적용하기 싫으면 실제 인건비를 파악한다라는 뜻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 요거 하나가 이틀 출력했어. 2일. 그러면 2일 곱하기 건설업의 일평균 단가가 84,000원 정도 돼요. 이 84,000 몇백 원인데 요거를 곱해서 2일 곱하기 요거 곱해서 더하면 되는데 다 그렇게 더해야 되는 거지. 1억이 아니고 계산서마다 다 더해서 넘겨줘야 된다. 이해가 그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우리는 현장 출력 일보도 없고 뭐 현장에 이제 이런 일보도 장비 일보도 없어서 우린 몰라요. 모르면 무조건 30%. 묻고 따지고 정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린 이 정도 나온 것 같아요가 아니고 항상 조사를 기준으로 조사를 나왔을 때 우리는 포크레인이 요 계산서는 이틀 출력했어요. 이 근거는 여기 있어요. 라고 제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 만약에 조사가 나왔는데 제출 못하고 제 생각이 그러하옵니다. 이거 절대 안 된다는 거지. 오케이? 그렇게 해서 안 되면 30%. 그렇게 해서 네 가지 노무비를 합쳐서 보험료 신고를 하는 거다. 이해가? 그렇게 해서 네 가지 노무비고. 만약에 하도급 업체야. 이거 조금 깊은 내용이야. 이제 하도급 업체. 원도급, 만약에 우리가 원도급 현장이다. 라고 하는 건 이해가 갔어. 내가 하도급 업체야. 내가 하도급 업체인지 아닌지부터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내가 하도급인지 아닌지. 이건 뭘 보고 판단할까?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뒤에 나오긴 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기본적으로 매출장 보고 판단합니다. 매출장 보고 판단하고 그리고 나보다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 매출 내역을 보면 이게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디서 거쳐서 받았는지 내가 직접 받았는지는 그냥 당사자가 제일 잘 알 수밖에 없지. 그래서 우리 노무법인 직원들은 우리 거래처들한테 매출장을 받을 때 매출장 옆에다가 혹은 우리가 게시현황을 보내드리는데 거기다가 원도급 사명을 적어달라고 하지. 그래서 이게 원도급인지 하도급인지를 구분할 수 있게끔. 어쨌든 하도급이면은 만약에 매출장을 봤는데 거래처가 뭐뭐뭐 종합건설이야. 거의 뭐 99% 하도급이겠죠. 하도급이면 여기에 대한 보험료는 안 낸다. 왜 안 낼까? 아까 했던 말대로 근로자니까. 다른 이유에서는 얘네가 냈으니까. 오케이?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하도급이면 그럼 다 안 내는 거냐? 그렇지 않다. 하도급 중에서도 사업주 인정 승인이라는 현장이 있다. 이 하소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 현장은 어떻게 보는 거냐? 일단 하도급이면 보험료를 안 내는 게 기본이지만 원도급이 모여있는 그 종합건설, 즉 건설협회에서는 항상 어떠한 책임 소지가 생기면 하도급사들한테 책임 전가하는 걸 굉장히 좋아한다. 그래서 보험료 납부 책임도 귀찮아. 니들이 알아서 해. 라고 하는 제도를 하나 만든다. 그게 바로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 제도다. 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하수급인 사업주를 내가 받았으면 이거는 더 이상 사업주를 내가 받은 거야. 넘겨받은 거야. 사업주의 지위를 넘겨받았기 때문에
내가 사업주가 된 거지. 그럼 내가 아까 원도급처럼 행동하면 돼. 그래서 내 밑으로, 내가 원도급일 때 내가 사업주고 내 밑으로는 다 근로자 취급했죠. 내가 사업주가 됐을 때 내가 사업주고 내 밑으로는 전부 다 근로자 취급해서 외주비도 끌고 와야 되고 직접 인건비도 끌고 와야 되는 거겠지. 내 현장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 이해 안 가요? 가지? 응. 인상을 쓰고 있어. 네, 그렇게 하면 된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알겠고 그러면 사업주 현장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지. 그거. 자, 거기에 들어가기 앞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보고 넘어가 보자. 자, 내가 보험료를 내야 될 현장은 원도급이라고 했고 사업주 승인 현장이라고 했어. 사업주 승인은 고용만 받을 수 있고 산재만 받을 수 있고 고용 산재 다 받을 수 있다. 요 전제 조건을 우리가 표를 한번 보자. 자, 현장 거부터 보자. 현장 거. 건설 현장에 산재 보험료는 누구만 낼까? 뭐만 낼까? 원도급. 원도급은 고용 산재 다 내야 되는 거 아까 배웠죠. 그래서 원도급 및 뭐라고 됐지? 산재를 승인받은 현장. 하도급인데 산재를 승인받은 거야. 산재가 내가 사업주가 됐으면 당연히 사업주로서 산재 사업주로서 산재보험료 내야지. 그렇게 이해하면 돼. 원도급 및 산재 승인 현장에 4가지 노후비. 오케이? 자, 그러면 건설 일괄의 고용보험은 어떻게 될까? 고용보험은 원도급은 고용산재를 기본적으로 다 내는 거니까 당연히 따라오는 거고 산재 승인은 고용보험을 승인받지 않았기 때문에 빠지는 거고 단 고용보험 승인을 받은 거는 고용보험 보험료를 낼 땐 또 따라와야지 당연히. 그죠? 그래서 고용승인 현장에 4가지 노후비였는데 2가지밖에 없네요. 자, 기본적으로 첫 번째 뭐가 빠졌느냐? 간접노후비가 빠졌죠. 왜 빠졌느냐? 이 간접노후비는 이렇게 갑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뒤에 가서 내가 설명드릴 거예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맞다. 네. 만약에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기를 거치지 않으면 간접노후비 전체에 대한 걸 무조건 본사 고용보험에 다 섞는 경우가 생겨요. 이러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자 봐봐요. 간단한 논리야. 간접노후비가 1년에 정규직 중에 현장직 임금이 1억이었어. 1억이었는데 원도급 공사에 투입된 간접노후비가 5천만 원이었어. 그리고 다시 5천만 원이었어. 5천만 원이었고 고용승인 현장에 투입된 인건비가 1,000만 원이었어. 이따 이거 계산하는 법도 가르쳐 줄 거예요. 이렇게만 들으세요. 그럼 1억 중에 4천만 원은 뭐죠? 순수 하도급에 투입된 인건비. 합쳐서 1억이 됐지.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와 여기 간접노후비만 구해보자고. 여기 간접노후비는 얼마지? 산재보험료. 얘는 원도급이야. 얘는 고용승인이야. 얘는 미승인 하도급이야. 원도급이 여기는 원도급 및 산재승인이라고 돼 있잖아. 아니고 원도급은 5천이잖아. 요만큼만 간접노후비 여기에 들어가는 거 5천만 원만. 1억 중에 정규직 임금 그러니까 현장직 간접노후비 그러니까 뭐라고 설명해야 어쨌든 공사부 직원 전체 임금이 1억인데 그중에 원도급 현장에 투입된 인건비가 5천만 원이면 여기는 5천만 원만 넣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고용보험은 얼마일까? 그렇죠. 원도급은 그대로 따라오는 거지. 원도급은 고용산재를 다 내니까. 근데 여기서 문제는 고용 승인받은 현장에 1,000만 원이 있네. 얘는 산재는 안 내더라도 고용은 승인받았기 때문에 내야지. 그러니까 이게 고스란히 넘어와.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합쳐서 6천이 되는데 6천이 되는 거죠. 그럼 4천은 왜 안 내죠? 하도급에 투입된 인건비라는 거죠. 아까 하도급에 투입된 인건비는 누가 내준다고 그랬지? 원도급이 내준 거야. 이거는 우리 정규직 급여인데 왜 니들이 내줘? 이런 개념으로 볼 게 아니고 원도급이 이미 내줬어. 이 개념을 내가 더 해석을 해주자면 여기서 얘네 걸 낼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곱하기 30% 한다고 그랬죠? 이 30%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를 알면 돼. 이 30% 안에는 고스란히 4가지 노후비가 들어가 있다. 직접 노후비, 간접 노후비, 장비 노후비, 외주 노후비. 여기서 쓴
직접 노후비, 간접 노후비, 외주 노후비, 장비 노후비가 합쳐진 게 공사금액의 30%다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 사용지기 간접 노후비 이미 30% 안에 들어가 있네? 그러면 다음 페이지. 그러면 여기서 또 얘네 4천을 내는 건 원도급에서도 낸 돈은 내가 또 내는 게 되는 거지. 이중 납부니까 나는 기본적으로 사업주가 냈으니까 난 안 낸다. 그래서 요것만 고용으로 넘어오는 거죠.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일로. 이렇게 계산하는 게 정확하다. 이게 왔다가 올라가는 개념이 아니고 현장 상용직의 고용보험료는 본사에서 내지 이래버리면 1억을 여기다 쓰게 된다고. 1억을. 그럼 틀리는 거예요. 옛날에 공단이 이렇게 가르쳤었어. 한 6년 전에, 6, 7년 전에. 공단도 이렇게 가르쳤는데 이거 소송에서 다 깨져가지고 다 돌려받았지. 어쨌든 이런 개념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요거 알았죠? 자, 그리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현장 건설 일관에 대한 건 우리가 알았어. 그러면 본사 쪽으로 넘어와서 본사 고용보험부터 보자고. 본사 고용보험은 내근직 플러스 아까 내가 정규직 중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정규직 구성에 관리부가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 인테리어 업종이라고, 인테리어 업종이 건설업 중에서 가장 부서가 많으니까 뭐 디자인부가 있을 것이고, 공무부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뭐 총무부 뭐 이런 거 다 관리부라 치고, 마지막으로 공사부가 있다고. 그러면 이 중에 현장 나가는 팀은 요거라고. 요거는 뭐야? 내근직으로 보면 된다라고 하는 거지. 자, 그럼 요거는 여기서 정리돼서 위로 올라온 거야. 그럼 여기는 요걸 얘기하는 거겠지. 오케이? 그리고 나서 현장 근무 상용직, 원도급 및 고용 승인 현장, 그러니까 일로 넘어왔던 간접 노비의 임금을 여기다 내근직에다가 더해준다라고 하는 거고. 그럼 산재보험이 특이해요. 우리 회사, 우리 건설업체 전체 임금이 예를 들어 3억이야. 3억인데 이 중에 공사부가 2억 빠져. 그럼 우리 내근직은 얼마야? 1억 쓰면 돼. 물론 근로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 1억에서 예를 들어 대표도 있고 대표 마누라도 있고 뭐 있으면 다 빠져야 되는 거지, 사용자는. 근데 이건 안 빠져요. 아무리 등기 이사라고 하더라도 명목상 이사지 실질적으로 출퇴근 시간 똑같고 사장의 지시를 받는 사람이 그냥 근로자다. 건설업체는 99.999% 빠지는 사람은 대표하고 대표님, 사모님이나 아들, 딸밖에 없다. 아버지나. 동거 친족, 동거 같이 사는 친족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이게 큰 개념입니다. 다음. 자, 그래서 여기까지 듣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내가 보험료를 내야 될 현장을 내가 그렇게 졸립냐? 왜 전부 다 아픔을 하냐? 너 쉽게 울었어. 대성통곡을 한다 앞에서. 자, 그러면 여태까지 들었던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게 뭐냐면 내가 내야 될 현장을 아는 게 중요한 거지.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내야 될 현장. 반대로 얘기하면 안 내도 되는 현장을 선택하는 거. 물론 우리 회사가 종합건설이다. 그리고 우리 회사가 인테리어업인데 개인만 상대해. 그럼 무조건 100% 원도급이겠지. 그러나 대부분의 전문건설들은 원도급도 있고 하도급도 있고 고용산재도 있고 승인 현장도 있다. 해서 내가 내야 될 현장을 알아보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번 시간에는 내야 될 현장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